감히 니까짓 게 이 피아노에 손을 대? 50억짜리 그랜드 피아노 앞에 초라한 차림의 10살짜리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2년 전 사고로 떠난 딸이 남기고 간 악기였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조아렸습니다. 거지 같은 네 손이 닿은 순간 이 피아노가 더러워졌잖아. 이 피아노가 너무 슬퍼 보여서요. 아무도 안 쳐줘서 혼자 외로운 것 같았어요.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 네가 이 피아노의 마음을 안다고? 좋아, 그럼 달래봐. 여기서 완벽하게 연주하면 5억을 주마. 실패하면 너희 모녀는 영원히 매장이야. 이건 수백 명 앞에서 면박을 주기 위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연주를 시작하는 순간 연 회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의 손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봄날 인생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봄날 인생이라고 남겨주시면 봄처럼 따뜻한 위로가 당신을 찾아갈 거예요. 대한민국 0.1%만이 초대받는다는 진양그룹 회장의 봄맞이 만찬. 저택 정문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수십억의 자격이 증명되는 자리였고 그 안에는 정재계를 움직이는 손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화려한 홀의 정중앙 사람들의 동선이 마치 강물이 바위를 피하듯 자연스럽게 비켜가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붉은 벨벳줄로 둘러쳐진 바리케이드 안 조명 하나가 마치 무대 위 주인공을 비추듯 고요히 내리쬐는 그 자리에 놓여있던 건 눈이 부시도록 하얀 그랜드 피아노 한 대였어요. 전 세계에 단 3대뿐인 이 피아노의 시가는 50억 원이 넘는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진양그룹 회장에게 이 피아노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동딸 수연. 23세 나이에 천재 피아니스트로 불리며 세계 무대를 앞두고 있던 딸이 마지막으로 손끝을 얹었던 악기였으니까요.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먼지 한 톨도 안 치지 마라. 전용 관리사가 매일 새벽 특수천으로 건반 하나하나를 닦았고 온도와 습도는 24시간 자동 제어되고 있었어요. 수연이 떠난 뒤 이 피아노가 소리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관리사조차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죠. 이 저택에서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는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범접해서는 안 되는 성역이었어요. 파티가 한창 무르익던 그 시각, 저택 뒤편 주방 통로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에서 온 임시 고용인들이 분주하게 접시를 나르고 와인잔을 닦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 틈에 유독 작은 그림자 하나가 엄마의 앞치마 끝을 꼭 쥔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서유리, 올해 겨우 10살. 주말이라 학교를 가지 않은 탓에 혼자 있게 할 수 없어 엄마의 일터까지 따라와야 했던 아이는 어른들 사이에서 최대한 몸을 숨기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라는 당부를 이미 3번이나 들은 뒤였어요. 낡은 운동화 코가 살짝 벌어져 있었고 오래 입어 색이 바랜면 티셔츠 위로 삐져나온 팔목이 유난히 가늘었습니다. 유리야,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 알았지? 엄마가 빈 접시를 양손 가득 들고 주방 안쪽으로 사라지자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런데 그때 주방 문이 열리고 닫히는 틈새로 홀 안쪽에 불빛이 한 줄기 스며들었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아이의 눈에 잡혔어요. 하얗고 크고 빛나는 것. 유리의 눈동자가 그 빛을 따라 천천히 커졌습니다. 주방 문이 다시 열릴 때마다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그 윤곽.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벽에서 등을 떼고 한 발짝
또한 발작 홀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유리의 발걸음은 주방 통로를 벗어나 홀의 가장자리까지 닿았습니다. 아이의 눈앞에 펼쳐진 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였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의 결, 웃음소리, 향긋한 음식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빛을 품고 서 있는 하얀 그랜드 피아노. 유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집에도 피아노가 있었어요. 아빠가 남기고 간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벽돌로 고여놓은 낡은 나무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어떤 건반은 아예 소리가 나지 않는, 그래도 유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피아노. 그런 유리의 눈에 비친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아노가 저렇게 크고 저렇게 하얗고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아이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발끝이 벨벳줄 앞에 닿았을 때 유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피아노가 내뿜는 빛이 마치 아이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리 와봐라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이 피아노가 유리에게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리는 벨벳줄 아래로 작은 몸을 숙여 들어갔어요. 유리는 숨을 죽인 채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칠흑같이 깊은 광택 위로 샹들리의 빛이 작은 무지개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건반 쪽으로 올라갔어요. 손가락 하나가 하얀 건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띵! 맑고 깊은 울림이 피아노의 몸통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그 소리는 홀의 높은 천장을 타고 올라가 샹들리에의 크리스탈 사이를 빠져나가며 파티장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12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피아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웅성거리던 대화가 칼로 베어낸 것처럼 끊겼습니다. 샴페인 잔을 기울이던 손이 멈추고 웃음을 짓던 입술이 굳었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홀 중앙, 벨벳줄 안쪽에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정적?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홀 안쪽에서 터져나온 고함이었어요. 당장 그 손 안 치워. 진양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귀빈들 사이를 헤치며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고 떨리는 것이 손끝인지 몸 전체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깨달은 듯 건반 위에 손가락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이미 울려 퍼진 소리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2년간 아무도 내지 못했던 그 소리를 10살짜리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깨워버린 것이었죠. 회장의 눈에 비친 것은 피아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차림의 아이 하나, 그리고 그 아이의 손끝이 닿은 죽은 딸의 유일한 흔적.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동이 터진 건 불과 몇 초 전이었지만 주방 통로 안쪽에서 접시를 나르던 유리의 엄마에게는 그 몇 초가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홀에서 터져나온 회장의 고함 소리에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쨍그랑 소리를 뒤로 한 채 엄마는 미친 듯이 홀을 향해 뛰었어요. 하얀 피아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엄마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 위에 닿았습니다. 무릎이 먼저였고 그 다음은 이마였어요. 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마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이 아이가 들어온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조아리는 엄마의 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얼굴을 덮었고
앞치마에는 아까 흘린 음식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들 앞에서 바닥에 엎드린 여자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엄마에게는 자존심 따위보다 딸의 안전이 먼저였죠. 하지만 회장의 분노는 사과로 가라앉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너 같은 거지의 손이 닿은 순간 이 피아노가 더러워졌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 이상의 것이 실려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맨손으로 건드렸을 때 튀어나오는 통제할 수 없는 격분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 유리를 내려다보는 그 시선에는 아이를 보는 어른의 눈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감히 이 피아노에 손을 대? 이게 어떤 건지는 알고? 네가 평생을 벌어도 건반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피아노야. 귀빈들 사이에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안쓰러운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모녀를 바라봤지만 그 자리에서 회장에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저택에서 회장의 말은 곧 법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다시 한번 이 말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몰라서? 모르면 다야? 12년이야. 12년 동안 그 누구의 손끝도 허락하지 않았던 피아노를 이런 꼬마가 더러운 손으로 두드려. 회장의 목소리가 홀 천장을 울릴 만큼 커졌다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가슴이 막히는 듯 거친 호흡을 몰아쉬는 그의 눈가에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감정 때문인지 회장 자신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엄마의 등 뒤에 숨어있던 유리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 피아노 너무 슬퍼 보여요. 홀 안이 다시 한번 고요해졌습니다. 겁에 질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유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눈물 너머로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를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안쓰러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슬퍼 보여요, 이 피아노. 아무도 쳐주지 않아서 혼자서 되게 외로운 것 같아요. 회장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동자 위로 뭔가 다른 빛이 스치는 듯 했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회장은 곧바로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슬퍼? 피아노가 슬프다고?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리를 내려다보는 그 눈에 잔인한 유의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파티장의 귀빈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니까짓게 뭔데 이 피아노를 판단해? 그래 좋아. 네가 그렇게 이 피아노의 슬픔을 안다면 한번 달래봐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연주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5억을 주마. 5억이라는 숫자에 홀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귀빈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웃음이 새어나왔고 누군가는 설마 진심이신 건 아니겠지 하며 옆 사람의 눈치를 살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진담이었습니다. 이건 관대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10살짜리 아이를 수백 명 앞에서 무릎 꿇리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실패해서 소음이나 내뱉으면 너희 모녀는 오늘부로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이야. 네 엄마가 다시는 이 동네에서 일거리를 못 구하게 해줄 테니까. 엄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딸 유리를 잡아 끌려 했지만 유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피아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귀빈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저 애가 뭘 치겠어. 그냥 울다 끝나겠지. 회장님도 애한테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만두시지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한 귀빈이 조심스럽게 회장에게 다가가 만류해봤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눈빛뿐이었죠.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유리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먼저 발밑을 내려다봤어요. 코가 벌어진 낡은 운동화. 유리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운동화 끈을 풀었습니다. 한쪽, 그리고 다른 한쪽. 구멍난 양말이 드러났지만 아이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양말까지 벗어 운동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뒤 맨발로 대리석 바닥을 디뎠습니다. 서늘한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유리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아이는 피아노 의자 앞에 섰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비웃던 얼굴들, 안쓰러워하던 얼굴들, 불편해하던 얼굴들, 그 모든 표정이 하나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수백 개의 눈이 유리의 작은 등을 향해 고정되었고 홀 안에는 아이의 호흡 소리만이 가늘게 떠돌았어요. 유리는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88개의 흑백 건반이 끝없이 펼쳐진 그 위로 샹들리에 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집에 있는 낡은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끄럽고 고르고 아름다운 건반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천천히 건반 위로 올라갔어요. 엄마는 바닥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곧 터질 소음과 아이의 울음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의자 위에 올라앉은 유리의 등을 바라보며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3. 딸 수연이 이 세상에 머문 시간은 고작 23년이었어요. 5살에 처음 건반을 만졌고 8살에 첫 콩쿠르를 휩쓸었으며 17에 이미 국내에서는 상대가 없다는 평을 받았죠. 20살이 되던 해 유럽의 저명한 음악원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고 세계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에게 수연은 단순한 딸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기업 제국을 일군 자신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날도 수연은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빗길, 중앙선을 넘은 트럭 한 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비행기 안에서 12시간을 날아오는 동안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마지막으로 본 수연의 얼굴은 영안실의 흰 천 아래에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딸의 손끝에는 연습하다 생긴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뒤로 회장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수연의 방은 12년 전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었고 옷장 안의 옷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관리사가 꺼내어 바람을 쐬어줬어요. 책상 위에는 수연이 마지막으로 펼쳐놓은 악보가 아직도 그 페이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악보 위에 올려진 연필에는 딸의 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회장은 가끔 그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몇 시간이고 앉아있곤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기를 바라며 공기를 들이마실 뿐이었죠. 그리고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 수연이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이 악기만은 회장에게 딸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건반 위에 수연의 지문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관리사에게조차 건반을 누르지 못하게 했고 특수 천으로 표면만 닦도록 지시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수연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소리가 이 피아노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회장에게 딸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런 피아노 앞에 지금
10살짜리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유리의 뒷모습에 고정되었어요. 작은 어깨, 가느다란 목덜미, 의자 위에서 바닥에 닿지 않아 살짝 흔들리는 맨발. 그 뒷모습이 회장의 시야 속에서 순간적으로 겹쳤습니다. 20해 전 처음으로 이 피아노 앞에 앉았던 5살의 수연. 의자가 너무 높아서 아빠가 안아 올려줘야 했던 그 작은 아이. 회장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어 그 떨림을 삼켰어요.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회장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저 아이를 보면서 딸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죽은 딸의 자리에 저런 아이를 세워놓다니. 회장의 주먹이 바지 주머니 안에서 꽉 쥐어졌어요. 회장 곁에 서 있던 피아노 전용 관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피아노는 수연 아가씨 외에는 누구의 소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를 내려보내시는 게. 관리사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이 피아노를 돌봐온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가 회장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인지를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버려둬. 끝까지 두고 보자고. 그 목소리에는 기대가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곧 아이가 건반을 두드리며 소음을 낼 테고 울음을 터뜨릴 테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라는 확신. 회장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았어야지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을 긋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이 피아노 의자 위의 유리에게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의자에 올라앉았을 때만 해도 아이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등을 찌르고 회장의 고함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건반을 마주한 유리의 눈동자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두려움 위로 다른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시선이 88개의 건반 위를 조용히 훑었어요. 하나하나 마치 오래 헤어졌던 얼굴을 더듬듯이. 아이의 입술이 아주 살짝 풀렸고 움츠렸던 어깨가 내려앉으면서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그것은 겁먹은 아이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다시 만난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유리에게 피아노는 처벌의 도구도 시험의 무대도 아니었어요. 이름도 생김새도 다르지만 집에 있는 낡은 나무 피아노와 눈앞의 하얀 그랜드 피아노는 유리에게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것. 귀빈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다시 일었어요. 저애 진짜 뭘 치려는 건가? 저러다 건반 아무거나 두드리고 울겠지, 뭐. 불쌍하긴 한데 설마 진짜 칠 줄 아는 건 아니겠지? 비웃음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들이 유리의 작은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유리의 세계는 이미 건반 위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움직였어요. 10개의 손가락이 건반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건반의 표면에 손끝을 대고 마치 인사를 하듯 가만히 머물렀어요. 그 모습을 본 전용 관리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연주자를 봐왔지만 건반 위에 손을 올리기 전에 저런 눈빛을 하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거든요. 수연 아가씨. 관리사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홀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숨소리마저 사라진 정적 속에서 유리의 맨발이 피아노 페달 위를 더듬었습니다. 발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아이는 의자 끝으로 몸을 조금 더 밀어 발끝을 페달 위에 겨우 걸쳤어요. 그리고 유리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다시 떴을 때 그 눈 안에는 두려움도 긴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아노만을 바라보는 고요한 눈빛. 10살짜리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고 잔잔한 눈.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린 순간 파티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수백 명이 샴페인을 기울이고 웃음을 나누던 연회장이 건반 하나가 눌리는 그 찰나에 세계적인 콘서트홀의 객석처럼 얼어붙었으니까요. 숨소리마저 허락되지 않는 그런 정적. 유리의 손끝에서 태어난 첫 음이 홀의 높은 천장을 타고 올라가 공간 전체를 감싸 안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숨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이 뒤를 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귀빈들 중 몇몇의 얼굴에서 놀라운 표정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을 알아본 거예요. 1시간 전 파티가 시작될 때 로비에서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왔던 곡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무대에 올리기를 꺼린다는 난곡. 빠르기와 느림이 예측할 수 없이 교차하고 왼손과 오른손이 마치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듯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수십 년을 연습한 전문가도 실수 없이 치기 어려운 곡이었어요. 그 곡이 지금 악보도 본 적 없는 10살짜리 아이의 손끝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흐르고 있었어요. 두드린다거나 내리친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듯 손가락 하나하나가 건반 위에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고 내려앉고 다시 떠올랐어요. 빠른 구간에서는 10개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질주했고 느린 구간에서는 하나의 음을 길게 눌러 홀 안가득 여운을 채웠습니다. 그 작은 손이었어요. 1시간 전까지 엄마의 앞치마 끝을 붙잡고 있던 마디가 앙상하고 손톱 밑에 때가 낀 그 손. 그 손이 지금 50억짜리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의 건반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의자 아래로 보이는 유리의 맨발이 페달을 찾아 움직였어요. 의자에서 바닥까지의 거리가 아이에게는 너무 멀었습니다. 유리는 의자 끝에 엉덩이를 겨우 걸친 채 발끝만으로 페달에 닿아 있었어요. 때가 타서 거무스름해진 작은 발, 복숭아뼈가 도드라진 가느다란 발목. 그 발끝이 황금빛 페달 위에서 정교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음이 길게 울려야 할 곳에서는 페달을 깊이 밟아 소리를 붙잡았고 음이 또렷하게 끊어져야 할 곳에서는 발끝을 살짝 들어 울림을 놓아주었어요. 배운 적이 없는 아이의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은 수십 년을 연주한 피아니스트의 발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홀 안의 표정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웃고 있던 입술이 벌어졌고 동정하던 눈이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안쓰러움으로 고개를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 피아노 앞의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잘 아는 사람도 모두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소음이 아니라는 것.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것. 저 작은 아이의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신들의 가슴 어딘가를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요. 유리가 연주를 시작한 지 10초 후부터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고 있었습니다. 곡이 중반부로 접어들며 선율이 깊어졌습니다. 빠르게 내달리던 음들이 한순간 느려지면서 마치 누군가의 울음을 달래듯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홀 안을 가득 채웠어요. 유리의 몸이 건반의 흐름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악보가 없어도 배운 적이 없어도 유리에게는 한 번 귀에 스친 선율이 손끝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의 눈에 무언가가 비쳤어요. 유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건반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작은 어깨, 음악에 온 몸을 맡긴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 느린 구간에서 건반 위에 손가락을 조금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그 버릇. 12년 전 이 피아노 앞에 앉아 같은 식으로 몸을 흔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린 구간에서 똑같이 고개를 기울이고 똑같이 건반 위에 손가락을 한 박자 더 머물게 하던 사람. 딸 수연이.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쨍 하고 깨졌지만 그 소리는 피아노 선율 아래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회장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두 눈이 크게 떠진 채 유리의 뒷모습에 못 박혀 있었어요.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작은 등 위로 23세 수연이 겹쳐 앉아 있는 것이 같은 자세, 같은 호흡, 같은 손끝의 결. 죽은 딸이 남기고 간 감성이 마치 이 피아노 안에 잠들어 있다가 유리의 손끝을 통해 깨어난 것처럼 12년 전에 그 선율이 이 홀 안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아까까지 팔짱을 끼고 서 있던 그 당당한 자세가 무너지듯 기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팔을 잡아 부축했지만 회장은 비서의 손을 뿌리치지도 잡지도 않았어요. 그저 유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눈의 수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곡이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리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어요. 빠르고 격렬하고 그러면서도 한 음도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질주. 아이의 작은 몸 전체가 음악과 하나가 되어 건반 위를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리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앉으며 깊고 긴 하나의 음이 태어났어요. 그 음은 피아노의 몸통을 타고 홀의 벽을 타고 천장의 샹들리에를 타고 올라가 파티장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울림이 천천히 사라져갈 때 홀 안에 남은 것은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12년 동안 잠들어 있던 피아노가 드디어 다시 노래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의 울림이 사라진 뒤에도 파티장은 한동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고 대화 중이던 입술이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조차 내쉬지 못한 채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작은 아이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체감으로는 한참이었지만 실제로는 몇 초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 정적을 처음 깨뜨린 건 소리가 아니라 한 귀빈의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말없이 눈가를 훔치는 그 손끝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조용한 흐느낌이 번져나갔어요. 음악을 업으로 삼은 사람도 숫자와 계약만을 다뤄온 사람도 유리의 연주가 끝난 뒤 자신의 눈이 젖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뼉이 터져 나왔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파도처럼 퍼져나간 박수가 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훌쩍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울고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유리는 천천히 건반에서 손을 내렸어요.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아노를 조용히 올려다보며 마치 잘 잤어? 라고 묻듯 건반 위를 손끝으로 한번 쓸었을 뿐이었죠. 회장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아까 떨어뜨린 와인잔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바지 끝자락에 붉은 와인 자국이 번져 있었지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회장의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까까지 분노로 시뻘겋던 얼굴 위로 전혀 다른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경애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건 12년 동안 막아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직전의 표정이었어요.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걸어가는 그의 걸음이 아까와는 전혀 달랐어요. 성큼성큼 달려오던 분노의 걸음이 아니라 무릎이 풀린 사람이 겨우겨우 내딛는 걸음이었습니다. 유리 앞에 선 회장의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거렸어요. 삼키고 또 삼키고 마침내 목구멍에서 밀려나온 목소리는 파티장을 호령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5억을 주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항복하는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 앞에서 10살짜리 아이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한마디였지만 회장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어 보였어요. 유리가 피아노 의자 위에서 고개를 돌려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까의 두려움이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조용히 홀 안에 퍼졌어요. 제가 치고 싶어서 친 거니까요. 아저씨가 치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 피아노가 저한테 쳐달라고 한 거예요. 아까 제가 건반을 눌렀을 때 들었거든요. 이 피아노가 얼마나 목이 말라 있었는지.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유리는 피아노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의 손이 건반 위에 가만히 얹혀졌습니다. 누르지 않고 그저 올려놓기만 한 손. 아저씨가 이 피아노를 너무 아끼기만 해서 피아노가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피아노는 누군가 쳐줘야 살아있는 건데 12년 동안 아무도 안 쳐줬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이가 다시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10살짜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유리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피아노가 안 슬프대요. 오랜만에 노래해서 기분이 좋대요. 그러니까 아저씨, 이제 우리 엄마한테 화내지 마세요. 회장의 입술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면서 정재계를 호령하며 누구 앞에서도 허리를 굽힌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10살짜리 아이의 한마디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유리는 피아노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의자가 높아 뛰어내리다시피 했고 맨발이 대리석 바닥에 탁 하고 닿았어요. 아이는 바닥에 놓아둔 운동화 앞으로 걸어가 낡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한쪽 끈을 매고 다른 한쪽 끈을 매는 동안 파티장의 수백 명은 아이의 그 작은 동작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운동화 끈을 다 맨 유리는 홀 한쪽에 엎드려 있는 엄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딸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다 알아들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놀라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엄마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리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엄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꼭 감쌌습니다. 엄마 가자. 그 한마디에 엄마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는 엄마의 손을 잡은 채 파티장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귀빈들이 양쪽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코가 벌어진 운동화를 신은 아이와 앞치마에 얼룩이 묻은 엄마가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수억 원의 보석을 두르고 맞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고요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5억이라는 돈이 허공에 버려진 채였습니다. 그 거금을 한마디로 걷어차고 떠나는 아이의 뒷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셨어요. 파티장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와 엄마가 사라진 문 앞에서 회장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어요. 발밑에 와인 자국도 흩어진 유리 파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피아노 의자만이 조명 아래에서 아이의 온기를 아직 품고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12년 동안 이 피아노를 지켜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살짜리 아이가 알려준 것은 정반대였어요.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두고 있었던 거라고. 파티가 끝났습니다. 귀빈들이 하나둘 떠나고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남은 음식과 식기를 정리하는 동안 회장은 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샹들리에의 조명이 절반으로 줄었고 발밑에 흩어져 있던 와인잔 파편은 누군가가 조용히 치웠지만 회장의 시선은 여전히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텅 빈 피아노 의자, 아이가 앉았던 그 자리. 회장은 아까 유리가 연주한 곡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저 곡을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수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15살에 처음 이 곡을 접한 수연은 아빠, 나 이 곡을 완벽하게 치는 게 꿈이야라고 말했어요. 쉬운 곡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조차 무대에 올리기를 꺼리는 난곡 중의 난곡. 수연은 그 뒤로 매일 이 곡과 씨름했어요. 16, 17, 18. 해가 바뀌어도 수연의 연습실에서는 같은 선율이 흘러나왔고 회장은 서재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는 것이 하루의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23, 수연은 드디어 이 곡을 세계 무대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었어요. 유럽의 저명한 콩쿠르 본선 무대. 수연이 평생을 준비한 곡을 평생을 꿈꾼 무대에서 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수연은 그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콩쿠르 일주일 전 빗길 위에 트럭 한 대가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수연의 손끝에서 완성되지 못한 라흐마니노프는 그렇게 영원히 미완으로 남았고 회장에게 이 곡은 딸의 음악이자 딸의 한이자 자신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유리의 손끝에서 첫 음이 울린 그 순간부터요. 아이가 무슨 곡을 치고 있는지 회장의 몸은 머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고 숨이 목 안에서 막혔어요. 와인잔을 떨어뜨린 것도 무릎에 힘이 빠진 것도 유리의 뒷모습에서 수연의 잔상이 겹쳐 보인 것도 전부 그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이 저택 어디에서도 울려 퍼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선율이 10살짜리 아이의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회장의 머릿속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유리는 이 곡을 어디서 들었을까? 파티가 끝나고 직원들이 빠져나간 홀에 전용 조율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피아노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온 조율사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과묵하기로 유명한 이 사람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까 그 아이가 친 곡은 정말 어려운 곡인데 악보도 없이 10살짜리 7분 동안 하나 틀리지 않고 재현했습니다. 조율사가 입술을 적셨어요. 다음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렵다는 듯이. 저는 이 업계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피아노를 조율해왔고 신동이라 불리는 아이들도 숱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악보 없이 레슨 한 번 받지 않고
저 어려운 곡을 저 수준으로 재현해낸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놀라움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연이 평생을 바쳐 완성하려 했던 곡. 수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지만 끝내 무대에 올리지 못했던 곡. 그 곡을 10살짜리 아이가 단번에 쳐냈다는 것.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회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기뻐해야 하는 건지 괴로워해야 하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곡이 다시 울려 퍼졌다는 사실은 12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벅참을 주었지만 동시에 수연이 평생을 걸어도 이루지 못한 것을 낯선 아이가 단숨에 해냈다는 사실은 회장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딸의 재능이 부족했다는 뜻인가? 아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충분히 대단했어요. 다만 시간이 없었을 뿐. 이 세상이 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을 뿐. 그런데 저 아이에게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있는데 다른 모든 것이 없는 아이. 조율사가 물러난 뒤 회장은 피아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뚜껑이 열린 채 건반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열린 뚜껑이었죠. 회장의 손이 건반 쪽으로 뻗었지만 손끝이 닿기 직전 멈췄습니다. 허공에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결국 힘없이 내려갔어요.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유리에 손끝이 올려져 있던 건반을 지금 자신이 만지면 그 소리가, 그 잔상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회장은 건반 대신 피아노의 옆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마가 닿은 표면에서 유리의 연주가 남긴 미세한 진동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었겠죠. 하지만 회장은 그 착각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연아. 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겨우 흘러나온 이름이었어요.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택 3층 서재의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가죽 의자에 깊이 파묻힌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같은 장면을 수십 번이고 되감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작은 손가락이 맨발로 페달을 밟던 발끝이 피아노가 안 슬프대요라고 말하던 그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아이, 어떤 아이인지 몰래 좀 알아봐. 몰래라는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장 자신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채 입 밖으로 꺼내버린 한마디였어요. 다음 날부터 비서의 밀착 미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멀리서 들키지 않게 유리의 하루를 따라가며 관찰한 보고서가 하나씩 회장의 책상 위에 올라왔어요. 유리는 매일 아침 혼자 밥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등굣길에 문방구 앞을 지나면서 피아노 장난감을 한참 들여다보다 발걸음을 돌립니다. 학교가 끝나면 유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원은 다닌 적이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낡은 피아노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많을 때는 4-5시간을 혼자서 피아노를 칩니다. 유리가 치는 피아노의 소리는 반지하 창문 틈으로 새어나옵니다. 어떤 건반은 소리가 나지 않고 어떤 건반은 삐걱거리지만 그 안에서 유리는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골목을 지나던 이웃 할머니가 창문 앞에서 한참 서서 듣다가 이 동네에 이런 소리가 나올 줄이야 하며 돌아갔습니다.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회장의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50억짜리 피아노를 성역처럼 모셔놓고 전용 관리사와 조율사를 두고 먼지 한 톨 안 치지 않겠다며 바리케이드를 쳤던 자신의 세계.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 벽돌로 고인 피아노 앞에서 매일 4~5시간을 앉아 삐걱거리는 소리를 음악으로 바꿔내는 아이의 세계. 같은 피아노라는 악기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다른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요. 회장은 4번째 보고서를 펼치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유리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인 낡은 운동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코가 벌어지고 밑창이 닳아 속이 보이는 파티장에서 유리가 벗어놓았던 바로 그 운동화. 회장은 그 사진 위에 손끝을 올렸다가 천천히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서재창으로 늦은 오후의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회장의 그림자가 책상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 아래 보고서 4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착각이었겠죠. 하지만 회장은 그 착각을 지우지 않은 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의 보고서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유리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달동네, 가파른 골목 끝에 붙어 있는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질 대로 벗겨져 있었고 반지하 창문에는 습기를 막기 위해 비닐을 테이프로 덧대 놓은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 계단은 시멘트가 깨져 철근이 드러나 있었고 그 계단 옆에 유리의 낡은 운동화 한 켤레와 엄마의 고무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6번째 보고서에는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먼 거리에서 줌렌즈로 촬영한 반지하 창문 너머의 풍경. 한평 남짓한 공간에 밥상과 이불이 같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어요. 장롱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옷은 벽에 박힌 못에 비닐봉지째 걸려 있었고 교과서 몇 권이 바닥에 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좁은 공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피아노. 보고서에는 이 피아노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있었어요. 높이가 맞지 않아 뒤쪽 다리 하나가 부러진 채 벽돌 2장으로 고여 있었고 건반 뚜껑은 경첩이 빠져 열어둔 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88개 건반 중 제대로 소리가 나는 건 60개 남짓이었고 페달은 3개 중 하나만 작동했어요. 도색이 벗겨져 나무 결이 그대로 드러난 옆면에는 크레용으로 쓴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의 아버지는 작은 피아노 조율 공방을 운영하던 조율사였어요. 대단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교회 피아노, 학교 음악실 피아노, 오래된 학원 피아노를 돌아다니며 조율해주는 수입이 넉넉할 리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유리의 아빠는 피아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버린 낡은 피아노를 공방으로 가져와 밤새 수리하고 소리를 되살려 놓고 건반 하나하나를 닦으며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리가 6살이던 해 아빠가 어디선가 가져온 것이 바로 이 나무 피아노였어요. 누군가의 집에서 버려진 것을 수거해 온 것이었는데 다리 하나가 부러져 있었고 건반 상태도 엉망이었지만 아빠는 몇 날 며칠을 매달려 할 수 있는 만큼 고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는 건반도 있었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완전히 잡지 못한 건반도 있었죠. 하지만 아빠는 유리를 피아노 앞에 앉히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리야, 이 피아노는 좀 아픈 애야. 다 나으면 아주 예쁜 소리를 낼 수 있는 앤데 아직은 좀 삐걱거려. 그러니까 네가 자주 이야기해줘. 피아노는 누가 쳐줘야 살아있는 거거든. 유리는 아빠의 무릎 위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하나 눌렀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가 났지만 유리는 웃었어요. 그날이 유리가 피아노를 처음 만진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아빠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었지만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공방의 수입으로는 약값조차 빠듯했습니다. 아빠가 떠난 뒤 공방은 문을 닫았고 엄마와 유리는 지금의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어요. 살림을 줄이고 또 줄여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유리는 단 하나 피아노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 피아노를 들여놓고 부러진 다리 아래 벽돌을 고이고 아빠가 쓰던 조율도구로 건반을 하나하나 닦았어요. 8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조율은 할 줄 몰랐으니까요. 삐걱거리는 소리는 그대로였고 소리가 안 나는 건반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하지만 유리는 그 피아노를 쳤습니다. 매일 학원 갈 돈은 없었어요. 악보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옆집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학교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틀어준 곡. 유리는 한 번 들은 소리를 집에 돌아와 건반 위에서 다시 만들어냈어요. 소리가 나지 않는 건반이 있으면 그 음을 건너뛰고 다른 음으로 대체했고 삐걱거리는 건반은 세게 눌러서 소리가 묻히게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찾아낸 방법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악기 위에서 완전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유리만의 방법. 50억짜리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 전용 관리사, 전용 조율사, 24시간 온습도 관리,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던 그날들. 모든 것을 동원해 악기 하나를 박제하듯 보존해 온 자신.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 벽돌로 고인 피아노 앞에서 건반이 삐걱거려도 소리가 나지 않아도 매일 4-5시간을 앉아 음악을 만들어내는 10살짜리 아이. 같은 피아노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두 피아노 사이의 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서재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해질녘 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저 풍경 어딘가에 반지하 창문 너머에서 삐걱거리는 피아노를 치고 있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처음으로 운전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가. 검은 세단이 한남동 언덕을 내려가 강을 건너고 도심을 빠져나가 점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풍경이 바뀌었어요. 번듯한 빌딩 대신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으며 길가에는 빈 소주병과 스티로폼 상자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회장이 7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비서가 보고서에 적어놓은 주소를 따라 골목 끝까지 올라갔을 때 세단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어요. 길이 너무 좁았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맞춤 구두 밑으로 금이 간 시멘트 바닥이 느껴졌고 어디선가 찌개 끓이는 냄새와 텔레비전 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삐걱, 딩, 삐걱거림 사이로 맑은 음 하나가 피어났다가 다시 삐걱거림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또 맑은 음, 불완전한 소리와 완전한 소리가 번갈아 나오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좁은 골목을 채우고 있었어요. 회장은 숨을 죽인 채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닐이 덧대어진 창문 한쪽 구석에 테이프가 뜯어진 틈이 있었어요. 그 틈으로 방 안이 들여다보였습니다. 유리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그대로인 듯 양말도 벗지 않은 채 페달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앞에는 다리가 벽돌로 고여있는 낡은 나무 피아노가 있었어요. 보고서의 사진으로 봤던 것과 실물은 달랐습니다. 사진에서는 그저 낡고 초라한 물건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 피아노 위에는 수건이 깔려 있었고 건반 틈틈이 먼지가 깨끗이 닦여 있었어요. 피아노 위에 놓인 것은 액자 하나.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유리의 아빠. 유리는 연주를 멈추고 수건으로 건반을 닦기 시작했어요. 한 건반, 한 건반,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아픈 친구의 몸을 닦아주듯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건반 앞에서 유리는 잠깐 멈추었어요. 그 건반을 살짝 눌러보고 역시 소리가 나지 않자 손가락으로 건반 위를 토닥거렸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유리가 고개를 들어 피아노 위의 액자를 바라봤어요. 아빠 얼마 전에 진짜 좋은 피아노를 만났어. 아이의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되게 크고 하얗고 소리도 진짜 예뻤어. 아빠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근데 그 피아노가 좀 외로운 것 같더라. 아무도 안 쳐줬나 봐, 오래. 그래서 내가 한번 쳐줬거든. 아빠가 말했잖아. 피아노는 누가 쳐줘야 살아있는 거라고. 유리가 웃었어요. 빛바랜 액자 속의 아빠를 바라보며 짓는 미소는 10살짜리 아이의 얼굴 위에 엄마보다 더 어른스러운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크면 아빠 피아노도 다 고쳐줄 거야. 소리 안 나는 것도 다 고치고 다리도 새로 만들어주고.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알았지? 유리는 다시 건반을 향해 돌아앉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앉고 삐걱거리는 소리 사이로 멜로디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바깥에서 회장의 무릎이 꺾였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 마치 안에서 버팀목이 하나씩 빠져나가듯 회장의 몸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았어요. 맞춤 정장의 바지가 먼지투성이 바닥 위에 닿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삐걱거리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회장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아이에게 들릴까봐. 평생 동안 누구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재계를 호령하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결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달동네 반지하 창문 앞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파티장에서 유리에게 내뱉었던 자신의 말이었어요. 너 같은 거지의 손이 닿은 순간 이 피아노는 오염됐어. 네 평생을 벌어도 건반 하나 살 수 없는 게 너야. 그 말을 했던 자신의 얼굴이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유리의 눈동자가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가난했지만 피아노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소리가 나지 않는 건반을 토닥여주고 벽돌로 고인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은 아빠의 유산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닫고 또 닫는 아이. 자신은 50억짜리 피아노를 가지고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딸의 피아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집착했고 지킨 것이 아니라 가두었어요. 12년 동안 한 음도 울리지 못하게 막아두면서 그것이 딸을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둬진 피아노를 풀어준 것은 궁전 같은 저택의 주인이 아니라 반지하 단칸방의 10살짜리 아이였어요. 회장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였습니다. 입을 막은 손가락 사이로 거친 호흡이 새어나왔어요. 울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만도 아닌 부끄러움과 경애와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참을 수 없는 울음. 인생에서 처음으로 회장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유리에 삐걱거리는 피아노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불완전한 건반 위에서 피어나는 완전한 선율.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소리. 회장은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달동네 골목에서 돌아온 그 밤, 회장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비서에게도 관리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바지 무릎에 묻은 시멘트 먼지를 털지도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장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파티장에서 유리에게 고함을 지르던 자신의 얼굴, 그리고 반지하 창문 너머 낡은 피아노를 수건으로 닦으며 죽은 아빠에게 말을 걸던 유리의 얼굴. 그 두 장면이 겹칠 때마다 가슴 안쪽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질문 앞에서 회장은 멈춰야 했어요. 당장 찾아가서 사과하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의 재력이면 그것은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유리의 눈에 비칠 자신의 모습이 무엇일지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에서 거지라고, 더럽다고, 매장시키겠다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돈을 내밀면 아이는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요? 유리는 파티장에서 5억을 거절한 아이였어요. 돈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온 아이. 그런 아이 앞에 회장이 후원자로 나서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모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해져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회장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유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연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유리를 통해 대신하려는 것인지. 수연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아이에게 투영하는 것이라면 그건 속죄가 아니라 집착의 연장이었으니까요. 회장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서재 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동안 회장은 자신의 마음을 한 겹 한 겹 벗겨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은 곳에서 찾아낸 감정은 의외로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기를. 그것뿐이었어요. 수연의 그림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유리의 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기를. 삐걱거리는 건반 위에서 혼자 만들어내던 그 선율이 제대로 된 악기 위에서 제대로 된 날개를 펼칠 수 있기를. 다만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을 것. 유리가 알아서도 안 되고 유리의 엄마가 알아서도 안 될 것. 이것은 보답을 바라는 선행이 아니라 소리 없이 갚아야 할 빚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비서를 불러 한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 이름은 알려지지 않게, 내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게. 그리고 첫 번째 수혜자를 이 아이로 해. 비서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15년을 모신 비서였지만 회장의 눈에서 저런 빛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명령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부탁하는 눈이었습니다. 재단은 일주일 만에 설립되었어요. 회장의 이름은 어떤 서류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재단 이사진은 회장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연락은 재단 명의로만 이루어졌어요. 회장은 그림자 속에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리의 반지하 단칸방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어요. 트럭에서 내려진 것은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나무 틀에 보호제로 감싸인 사람 키보다 큰 짐이었어요. 유리의 엄마가 당혹스러운 얼굴로 달려나왔고 배달 기사는 서류를 내밀며 장학재단에서 보내드리는 겁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포장을 뜯었을 때 유리의 입이 벌어졌어요. 피아노였습니다. 윤기나는 흑단색 그랜드 피아노. 아이가 이제까지 본 피아노 중에, 아니,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한 피아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좁은 골목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피아노 앞에 서서 매끄러운 표면에 손끝을 가만히 대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피아노 위에는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유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의 손글씨가 아닌 인쇄된 활자로 적힌 짧은 문장 하나. 너의 소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재단 명의의 공식 안내문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누가 왜 이것을 보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유리의 엄마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보내준 피아노 앞에서 닥치는 대로 일하며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아이는 카드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눈을 반짝이며 낡은 나무 피아노 쪽을 돌아봤어요. 집안에는 피아노 2대가 나란히 설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새 피아노가 오기 전에 낡은 피아노를 치워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한동안 유리는 새 피아노와 낡은 피아노를 번갈아 치며 두 악기 사이를 오갔습니다. 새 피아노 앞에서는 그동안 건반이 없어 치지 못했던 음들을 채워 넣으며 환하게 웃었고 낡은 피아노 앞에서는 여전히 수건으로 건반을 닦으며 아빠에게 말을 걸었어요.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아노가 도착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 유리의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국 최고의 음악대학 교수이자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리의 엄마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뒤 장학재단의 의뢰를 받고 왔습니다. 아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수업료는 재단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가 유리의 연주를 한 곡 듣고 난 뒤의 표정을 보고 엄마는 의심 대신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한 달 사이에 3명의 교수가 번갈아 유리를 찾아왔습니다. 피아노 실기, 음악 이론, 청음 훈련. 모두가 재단의 의뢰를 받았다고 했고 모두가 유리의 첫 연주를 듣고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독학이라는 사실을, 악보를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을, 귀로 들은 것만으로 음악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수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진 것을 꺼내주기만 하면 된다고. 유리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어요. 악보를 읽는 법을 배운 첫 주에 아이는 그동안 귀로만 익혔던 곡들의 악보를 펼쳐보며 아, 이 소리가 와 모양이었구나 라며 웃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유리는 대학생 수준의 악보를 초견으로 연주할 수 있었고 석 달이 지나자 교수들조차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어요. 재단의 후원은 피아노와 교육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의 습기가 악기에 좋지 않다는 교수들의 의견이 재단에 전달되자 재단은 유리와 엄마에게 해가 잘 드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새벽 청소와 행사장 서빙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단에서 생활비를 지원했고 엄마는 딸의 연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평범한 엄마의 하루를 처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유리가 새 아파트에서 처음 밥을 먹던 날 엄마는 밥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대단한 반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딸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방바닥에서 밥을 먹는 것이
그것만으로 엄마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유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작은 손으로 꼭 감쌌을 뿐이었죠. 엄마가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웃음과 함께 울었던 날이었습니다. 유리가 첫 콩쿠르에 출전한 것은 피아노가 배달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전국 초등학생 피아노 콩쿠르. 유리보다 몇 년을 앞서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 최고의 학원과 과외를 거친 아이들 사이에서 유리의 이름은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대상이었어요. 심사위원 전원 만점 일치. 심사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을 넘어 영혼이 있는 연주. 이 아이의 손끝에는 이야기가 있다. 그 뒤로 유리의 이름은 무대 위에 오를 때마다 전설처럼 번져나갔어요. 전국대회, 아시아대회, 국제주니어 콩쿠르. 유리가 무대에 오르면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관객들은 유리의 연주가 끝나면 한동안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가슴 안에서 울림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대의 관객석 맨 구석 자리에 언제나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관객들 사이에 묻혀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노인. 주위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고 유리도 객석 끝에 앉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 자리는 비어 있는 법이 없었어요. 회장이었습니다. 유리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앉는 순간 회장은 매번 같은 것을 느꼈어요. 수연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까봐 두려웠지만 무대 위에 유리를 볼수록 선명해지는 건 전혀 다른 감정이었어요. 유리의 음악은 수연의 음악과 닮지 않았습니다. 파티장에서의 그 밤 수연의 곡을 연주했을 때는 딸의 잔상이 겹쳐 보였지만 자신만의 곡을 연주하는 유리의 손끝에서는 수연이 아닌 유리 자신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안심이 되었고 그래서 더 벅찼습니다. 이 아이는 수연의 대체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리 자신이었어요. 삐걱거리는 피아노 위에서 혼자 음악을 만들어내던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을 향해 자기만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모두가 박수를 칠 때 회장은 모자, 챙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관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텅 빈 객석을 지나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회장의 뒷모습은 3년 전 파티장에서 유리를 내려다보던 그 위압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작고 조용하고 그리고 어딘가 평온해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모르게 한 아이의 날개를 펼쳐주는 일. 회장에게 그것은 속죄이기도 했고 축복이기도 했어요. 무대 위에서 유리가 빛날 때마다 회장의 마음속에서 12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1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달동네 반지하 단칸방에서 삐걱거리는 피아노를 치던 10살짜리 아이는 15해의 겨울을 지나 뉴욕에 서 있었어요. 맨해튼 57번가 카네기 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만이 설 수 있다는 그 무대에 오늘 밤 유리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카네기 홀 정문의 전광판에 유리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15년 전 코가 벌어진 운동화를 신고 파티장 바닥을 걷던 아이의 이름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격조 높은 무대의 간판 위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연은 이미 석 달 전에 전석 매진이었고 안표 가격은 원래 티켓의 10배를 넘어섰어요. 뉴욕의 12월은 매서웠습니다.
칼바람이 57번가를 휩쓸고 있었지만 카네기 홀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줄이 블록 하나를 돌아 이어져 있었어요.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 차림의 사람들, 유명 음악평론가들,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 그 화려한 인파 사이로 홀 정문이 아닌 측면 출입구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뒤쪽 문이 열리고 비서가 먼저 내려 휠체어를 펼쳤어요. 그리고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강 회장이었어요. 15년의 세월은 강 회장에게도 예외 없이 흘렀습니다. 한때 정재계를 호령하던 우렁찬 목소리는 가늘어졌고 성큼성큼 걷던 걸음은 더 이상 제 힘으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파티장에서 유리에게 고함을 지르던 그 시뻘건 얼굴은 이제 종이처럼 하얗고 여위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있었어요. 깊이 패인 주름 사이에서 빛나는 두 눈만큼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렷했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구석 자리로 안내할까요? 1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유리의 모든 무대에서 회장은 언제나 맨 구석, 가장 어둡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골랐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관객들 사이에 묻혀 자신의 존재를 지우며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던 자리. 하지만 오늘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맨 앞줄 가운데로 예매했다. 비서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15년을 모시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휠체어를 돌려 객석 앞쪽으로 향하면서 등 뒤에 앉은 노인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인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죠. 휠체어가 맨 앞줄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쪽 좌석의 관객들이 휠체어를 탄 노인을 힐끗 바라봤지만 누구도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때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더 이상 그 안에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주름 깊은 얼굴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마른 두 손과 무대를 향해 고정된 또렷한 두 눈뿐이었어요. 회장이 맨 앞줄 정가운데에 앉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회장은 그 말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다만 한 가지, 유리의 연주를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이번에는 숨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소리를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객석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2800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마지막 기침 소리마저 사라진 뒤 무대 왼쪽 통로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25살의 유리가 무대 위에 섰어요. 15년 전 낡은 운동화를 신고 파티장 바닥을 걷던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유리에게는 그때와 똑같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피아노를 바라보는 눈. 파티장에서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를 처음 봤을 때 겁먹은 아이의 눈이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차분하게 변했던 그 순간과 같은 눈빛이 지금도 유리의 눈 안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리는 무대 중앙의 피아노 앞에 서서 객석을 향해 가볍게 인사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네기 홀을 가득 채운 2800명의 박수가 무대 위에 유리를 감싸 안았어요.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멈추었을 때 유리는 피아노 앞에 앉지 않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프로그램에 없던 순서였습니다. 연주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카네기 홀의 음향을 타고 객석 구석구석에 퍼졌어요. 또렷하고 고요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10살 때까지 악보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가본 적도 없었고 제가 가진 건 아빠가 남겨주신 낡은 피아노 한 대뿐이었어요.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15년 전 어느 날 밤 제 서투른 연주를 끝까지 들어준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리의 시선이 객석을 천천히 훑었어요. 2800개의 자리를 지나 맨 앞줄 중앙에서 멈추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무대를 올려다보고 있는 백발의 노인과 유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유리가 웃고 있었어요. 10살 때 반지하 방에서 아빠 사진을 보며 짓던 그 미소와 같은 맑고 따뜻한 미소가 무대 위의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분인 줄만 알았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한 톤 부드러워졌어요. 거지라고 더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객석에서 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회장의 마른 손이 무릎 위에서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15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셨고 제가 모르게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제 첫 피아노를 보내주셨고 최고의 선생님들을 보내주셨고 엄마와 제가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유리의 눈이 젖어들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어요. 그분의 비서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그리고 15년 동안 제 모든 무대의 맨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지난 공연들의 객석 사진을 전부 찾아봤어요. 전국대회, 아시아대회, 유럽 콩쿠르, 모든 무대의 객석 사진 속 맨 구석 자리에 모자를 눌러 쓴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유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떨렸어요. 무뚝뚝하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연주는 그분께 바칩니다. 제 재능을 처음 발견해 주시고 제 소리에 날개를 달아주시고 단 한 번도 그 공을 가져가지 않으셨던 저의 은인께. 유리가 맨 앞줄의 회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깊고 오래 진심을 담은 인사.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마른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기려 했던 15년이 한순간에 드러났는데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매듭이 유리의 한마디에 스르르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유리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객석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28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유리의 손이 건반 위로 올라갔어요. 15년 전 파티장에서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와 같은 자세, 같은 호흡.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1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첫 음이 울렸어요. 회장의 심장이 움켜쥐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곡이었어요. 수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곡. 평생을 바쳐 완성하려 했지만 끝내 무대에 올리지 못했던 곡. 12년 동안 이 저택 어디에서도 울려 퍼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곡. 15년 전 파티장에서 10살짜리 유리가 처음 쳐냈던 바로 그 곡. 하지만 오늘 밤 카네기 홀에서 울려 퍼지는 이 선율은 15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의 유리는 한 번 들은 소리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천재였어요. 하지만 오늘의 유리는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곡 안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건반 위를 흐르는 하나하나에 15년의 시간이 녹아 있었어요. 반지하 방에 삐걱거리는 피아노, 아빠의 빈자리, 엄마의 거칠고 갈라진 손, 파티장의 모욕, 그리고 이름 없는 누군가가 보내준 피아노와 편지. 그 모든 것이 유리의 손끝을 통해 소리가 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곡이 느린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유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15년 전 파티장에서도 같은 구간에서 같은 식으로 어깨를 흔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곡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아이의 본능이었다면 지금은 곡 안에 담긴 슬픔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연주자의 호흡이었어요. 수연이 이 곡을 사랑했던 이유를 유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곡의 사막장에는 긴 고통 끝에 마침내 찾아오는 환희의 순간이 담겨 있어요. 어둠 속을 헤매다 빛을 만나는 순간, 체념을 넘어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 수연은 그 순간을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리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수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이 곡에 담으려 했던 마음을 유리가 자신의 마음으로 완성하고 있었어요. 수연의 한이 아니라 수연의 꿈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곡이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았어요. 유리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질주했습니다. 빠르고 격렬하고 그러면서도 한 음도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질주. 15년 전 파티장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폭발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달랐어요. 10살의 유리는 소리를 재현했지만 25의 유리는 소리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리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앉으며 깊고 긴 하나의 음이 카네기 홀 전체를 감싸 안았어요. 그 음은 2800석의 객석을 타고 높은 천장을 타고 벽면의 금박 장식 사이를 빠져나가며 그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 안쪽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울림이 천천히 사라져갈 때 맨 앞줄 중앙의 휠체어 위에서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볼 위에 마른 눈물 자국만이 남아 있었고 입술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27년이었습니다. 수연이 떠난 지 27년. 그 기나긴 시간 끝에 오늘 밤 카네기 홀에서 유리의 손끝을 통해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수연의 곡이 드디어 세상에 닿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가슴 안에서 27년 동안 멈추어 있던 딸의 시간이 마침내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카네기 홀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8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립박수가 몇 분이고 이어졌고 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박수 소리 위로 유리의 눈은 단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맨 앞줄 휠체어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백발의 노인. 유리가 무대 위에서 회장을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전 파티장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떠나던 아이의 당당한 뒷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깊은 감사의 인사였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작게, 아주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카네기 홀 공연이 끝난 뒤 유리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회장을 만났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을 때 유리는 아직 무대 의상인 드레스를 입은 채 서 있었어요. 대기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들어서는 순간 유리와 회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2800명을 향해 담담하게 이야기하던 유리의 눈이 대기실의 좁은 공간에서 회장의 얼굴을 마주하자 단번에 붉어졌어요.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대에서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
단둘이 마주 앉으니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서는 휠체어를 유리 앞에 세워놓고 조용히 대기실 문을 닫으며 나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회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짚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유리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비서의 부축 없이 온 힘을 다해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마른 다리가 떨렸고 몸이 기울었지만 회장은 이를 악물고 제 두 발로 섰어요. 그리고 서 있는 것이 고작이었던 그 몸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깊이, 더 깊이, 백발의 머리카락이 아래로 쏟아질 때까지. 유리가 숨을 들이켰어요. 15년 전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있다. 허리를 숙인 채 바닥을 향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지라고 했어. 더럽다고 했어. 네 평생을 벌어도 건반 하나 살 수 없다고 했지. 한마디 한마디가 회장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유리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때 너는 10살이었어. 엄마를 따라왔을 뿐인 아이한테 나이 먹은 어른이 그런 소리를 했어. 돈으로 겁을 주고 네 엄마를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고 수백 명 앞에서 너를 짓밟으려 했지. 회장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울지 않았어. 5억을 거절하고 엄마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어. 그날 밤 진짜 초라한 사람은 너도 아니고 네 엄마도 아니었어. 나였어. 회장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유리가 양손을 내밀어 회장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회장은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이 꺾이며 대기실 바닥 위로 내려앉았어요. 15년 전 달동네 반지하 창문 앞 시멘트 바닥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미안하다, 유리야. 바닥에 무릎을 꿇은 백발의 노인이 25살의 젊은 피아니스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15년을 돌아가도 그날 밤 내가 했던 말들을 지울 수는 없으니까. 다만 줄 것이 하나 남아있어.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유리의 손에 건네며 회장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유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사이 눈물에 젖은 그 눈 안에는 후회도, 슬픔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평온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수연이의 피아노를 너에게 주고 싶다. 유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27년 동안 나는 그 피아노를 가두고 있었어. 먼지 한 톨 안 치지 마라. 누구도 손대지 마라. 그게 딸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었어. 네가 말했잖아. 피아노는 누가 쳐줘야 살아있는 거라고. 유리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연이는 이 피아노가 노래하기를 바랐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를,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귀에 닿기를.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유리야. 유리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회장과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회장의 마르고 떨리는 손을 감싸쥐었어요. 15년 전 파티장에서 엄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잡았던 것처럼. 작지 않은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회장님. 유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회장님이 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피아노를 쳤고, 그 피아노를 쳤으니까 회장님이 절 찾아주셨고, 찾아주셨으니까
제 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었잖아요. 유리가 회장의 손을 꼭 쥐었어요. 수연 언니의 피아노 소중히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그 피아노가 다시는 외롭지 않게 매일매일 노래하게 해줄게요. 회장은 대답 대신 마르고 주름진 손이 유리의 손을 꼭 쥐어 답했어요.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은 감사도 아니고 안도도 아닌 27년 동안 안고 살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대기실의 작은 창으로 뉴욕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12월의 별이 유난히 맑은 밤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곳에 12개의 작은 의자가 반원 모양으로 놓여 있었어요. 의자마다 아이가 하나씩 앉아 있었습니다. 6살, 7살, 8살. 운동화 코가 벌어진 아이도 있었고 교복 소매가 짧아져 손목이 드러난 아이도 있었어요.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 아이, 피아노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아이, 학원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유리 음악학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음악학교였어요. 수연의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는 이 학교의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바리케이드가 걷히고 뚜껑이 활짝 열리고 아이들의 손때가 묻기 시작한 건반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빛을 내고 있었어요. 광택이 조금 바래고 건반 위에 아이들의 작은 지문이 찍혀 있었지만 그 피아노는 27년 중 지금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유리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한 아이의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으며 15년 전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것과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이 피아노는 좀 특별한 애야. 오래 혼자 있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자주 이야기해줘. 피아노는 누가 쳐줘야 살아있는 거거든. 아빠가 유리에게 해줬던 말. 유리가 이제 다른 아이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띵 하는 맑은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15년 전 유리가 처음 이 피아노의 건반을 눌렀을 때와 같은 맑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유리도 웃었습니다. 홀 한쪽 벽에는 액자가 2개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23의 수연이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또 하나는 유리의 아빠가 조율도구를 들고 피아노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사진. 두 사람 모두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들이 사랑했던 소리는 이 홀 안에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삐걱거리는 연습소리가 뒤섞인 홀 안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의 하얀 표면 위로 빛이 번져 마치 피아노 자체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27년 만에 이 피아노가 처음으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아이들과 함께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하나, 둘, 셋. 12개의 작은 손과 유리의 손이 동시에 건반을 눌렀습니다. 엉성하고 어긋나고 박자도 맞지 않는 소리가 홀 가득 퍼져나갔어요. 완벽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선율은 진심을 알아주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봄날 인생 구독자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유리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